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틀림없이 무너질까 하는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가격 조정을 갖고 온 거고 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오래 가죠. 근데 위기가 오지는 않을 거로 다 보잖아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만든 버블 붕괴니까. 그렇죠. 이게 금리를 다시 낮추거나 이럴 수 있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선이 터진 게 아니라 풍선에서 바람을 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얼마나 오래 갔어요. 이게 대우채 사태 뭐 쪽에서 카드 대란까지 터진 다음에 온 바닥이에요.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그게 아니다. 조정이다. 조정이다. 네. 네. 그러면 지난주에 모셨었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네. 말씀 다 못 다 나눴던 우리 2.1 지속가능연구소의 한상환 소장님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뭐 몇 달 전 그때 처음에 나오실 때 벌써 몇 달 됐죠. 네, 그때도 연초. 중국 걱정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네. 오늘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중국에 대한 조망 소장님이 또 답변 한번 먼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사실 중국 얘기를 제가 안 했죠. 지난주에 나와서는. 왜냐면 뭐 이게 뭐 얘기는 들리긴 들렸어도 이제 터질까 설마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터졌네요. 벽계 원사태. 이게 그동안 헝다 완다가 힘을 못 쓰는 동안 여기가 사세를 키웠던 거잖아요. 뭐 헝다의 4배 사이즈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자체는 좀 뭐 어차피 지금까지 힘들어 왔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금융 쪽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네. 금융시장이 이제 타격이 좀 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 일단 현재로서 우리가 사태는 좀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중국이 이번에도 질서 있는 퇴출을 시도할 거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칼질은 안 하지만 기다리다 최후의 순간에는 질서 있게 퇴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줄 거다는 게 기대감인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일당 독재로 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믿긴 하는데 이번엔 사이즈가 좀 크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어긋나면 좀 심하게 어긋날 수 있으니 지금은 좀 몸은 사리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질서 있는 퇴출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금융시장에서 예를 들면 리먼 사태 같은 경우에 질서 없는 퇴출이었잖아요. 지금 계속 연쇄부도 나고. 네네네. 물론 리먼 사태는 리먼이 무너지기 전에 그 전에 2007년부터 이미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들이 다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센츄리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부동산 관련 금융들이 미리 2007년 초반부터 무너졌거든요. 손을 안 대고 있다가 결국 저렇게 된 거잖아요. 중국은 이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틀어 막을 거는 막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벽계원을 살려줄 거냐? 그거는 좀 두고 정치적인 뭐 이유도 있을 거고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회사를 살려주는 것보다는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쪽으로 가고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에 뭐 헤어컷 할 사람들 일부 하겠지만 이게 확산되는 거 방지하고 그 정도 선에서 끝을 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으로 그 확장이 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게 이제 중국 당국의 숙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될는지 한번. 그러잖아 우리 부동산 얘기를 오늘 좀 하시기로 돼 있어요. 네. 우리도 사실 뭐 지금 부동산 이 아파트도 그렇지만 뭐 부동산 PF 문제도 여전히 있고 심각하죠. 그래서 한번 짚어보죠 뭐. 네. 우리 부동산은 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이게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우리가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없이 접근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휘둘리니 부동산이 뭔지를 먼저 한번 보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두 분 뭐 금융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주식보다 부동산이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훨씬 위험한 자산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비상장은인데 비상장이 아니면 경매시장이 없잖아요. 계속 여기서 그냥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장내에서 싸게 팔는 한이 있더라도 팔 수는 있잖아요. 현금화가 그렇죠.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부동산 시장은 경매시장이 존재하잖아요. 현금화가 안 되니까 경매시장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화가 잘 되면 안전, 현금화가 안 되면 위험. 그죠? 그렇죠. 부동산 위험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 안전자산이라고 믿어요. 아, 위험 자산인데. 네. 그리고 우리가 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안전자산이라고 믿느냐? 예. 그 말 틀리지도 않아요.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게 상품이면서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그게 유일하게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건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예. 생필품입니다. 그 생필품 중에서도 없으면 죽는 음식 바로 다음으로 센 생필품입니다. 그렇죠. 이게 생필품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투자 자산이에요. 예. 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상품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식 생필품 아니잖아요. 하긴 금도 생필은 아니지. 금 생필품은 전혀 아니에요. 예.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 부동산 딱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는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DJ 정부 때 부동산 공개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뒤에 참여연대 이런 데서 신호적으로 해가지고 강남 부동산 나오고, 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들에 가까운 그런 스펙트럼에서부터 반대로 그런 얘기하면은 저 북한의 김여정 그 말 맞다나 개나발 부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자유방임주의까지 있어요. 여기는 스펙트럼이 끝에서 끝까지 다 있습니다. 부동산이 훨씬 이념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념 굉장히 많고 또 동시에 시장에서는 또 시장에 따로 또 움직이고. 예. 그런 거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첫째 두 가지를 좀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관점을 유연하게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3프로 TV를 보시는 분들은 투자하려고 돈 벌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이게 이렇게 비싼 게 맞느냐?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념적인 거고 현실의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시하셨으면 좋겠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필품과 투자 상품의 성격이 같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집니다. 뒤에. 접근하는 방법이. 네. 그래서 그거는 항상 명심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째예요. 전제를 그렇게 깔고 보자 이거죠. 네, 깔고 보자.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는 할 생각이 없고 그것만 해도 뭐 맨날 며칠 이론적으로 싸워야 돼요. 토론해야 되고. 근데 그걸 하지 말자 그거죠. 하지 말고 시장의 관점에서만 보자. 네. 이게 첫 번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네. 집값이 싸져야 된다고 하는데 100% 공감하는데 그 뒤에 가면은 왜 그런지도 이유가 나오기는 해요. 제가 드릴 설명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상승 다음에 한 6, 7년 정도 침체가 오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침체 이제 시작했으니 지금 뭐 가격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고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진다. 그리고 6, 7년 침체 온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다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몸으로.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외환위기 전에 회사에서 우리 주택조합 많이 했어요. 사원주택조합. 네. 사원주택조합. 전 거기다 현대그룹 계열사라서 현대건설 아파트 조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 돈 내다가 외환위기를 맞았거든요. 결국 눈물에 그 땡처리를 했어요. 포기했어요. 이자가 뭐 10몇 프로씩 올라가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 근데 그때는 다 그런 식으로 주택을 이제 그 어떻게든지 만들다가 내 집 장만하다가 그랬는데 외환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힘들었냐면 2003년까지 힘들었습니다. 2003년 바닥이에요. 2003년 기억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인의 대형 평형 아파트들이 KBS 9시 뉴스에 땡 처리한다고 가서 사라고 뉴스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파트를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작은 게 53평, 큰 게 80몇 평. 맞아요. 새 아파트 미분양이에요. 제가 두산 72평짜리를 들어가 봤더니 용인 공세지구 뭐 이런 데들. 아니요, 용인 수지 뭐 이런 데. 거기 갔더니 우리 애들이 어렸어요 그때.
애들 핸드폰 사줘야 되겠더라고. 저쪽 끝에 방에 있으면 부를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넓은지. 얼마였어요 그게? 그게 한 3억 몇천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제일 작은 50몇 평짜리를 갔는데 이게 자고 나면 1억씩 오르더니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기 직전에 거의 8억 9억까지 갔어요. 3억 초중반에 산 건데. 그때 하여튼 바닥이었어요. 그때가. 미분양을 막 건설회사들이 직접 미분양 땡처리 나왔으니까. 그리고서는 그때까지 간 거니까 외환위기부터 그때까지 한 6년 가까이 힘들었죠.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도 2008년 터지고 난 다음에 2013년 바닥 나왔어요. 그것도 뭐 한 5년 힘들었죠. 요번도 그렇게 갈 거냐. 근데 요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선생님 보시기 요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번은. 왜요? 왜 다들 그걸 똑같이 비교하시는데 1대1 비교하시는데 네. 우리 2008년만 비교해 보자고요. 2008년 위기는 부동산 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서브프라임. 네? 부동산과 부동산 금융이 같이 망가진 거잖아요. 심하게 망가졌죠. 위기였죠.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위기 다음에 온 유럽 재정 위기는 서브프라임 위기의 후속타예요. 그러니까 그 여진이에요. 여진. 이거 막다가 터진 거니까. 근데 이게 2012년까지가 2011년 터지고 2012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가 길게 끌어졌던 상태였었어요. 서브프라임은.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사이즈가 세계 대공황급이에요. 사람 이게 국가들이 공조해서 그렇게 안 가게 막은 거지. 크기는 세계 대공황급 크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위기가 해결되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거기다가 저 정책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곧바로. 근데 야 우린 부동산 규제 없애고 자유주의로 갈 거야. 강남 아파트값 바로 반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5년 내내 부동산 시장을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가격 절대 못 오르게 만들고 거래만 활성화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가격 안 오르는데 어떻게 거래가 활성화됩니까? 주식시장 똑같잖아요. 그래서 5년 내내 부동산 시장을 잡았고 거기다가 반값 아파트를 계속 쏟아냈어요. 그렇죠. 좋은 입지에. 그러니까 값이 구축이 오를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어디 무너졌나요? 이번에 어디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터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미국 가게가 서브프라임 터질 때 부채 비율이 180%였는데 지금 100% 120%예요. 터졌냐고요? 안 터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터지지 않고 이번에 가격 하락은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부 다 금리 인상에 의해서 촉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가격 조정을 갖고 온 거고 그 가격 조정에서 온 거지 이게 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오래 가죠. 그렇죠. 근데 위기가 오지는 않을 거로 다 보잖아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만든 법을 본 거니까. 그렇죠. 이게 금리를 다시 낮추거나 이럴 수 있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선이 터진 게 아니라 풍선에서 바람을 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터져야 이게 오래 가는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 7년 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뭐 2003년 우리 올해 침체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얼마나 오래 갔어요. 이게 대우채 사태 뭐 쪽에서 카드 대란까지 터진 다음에 온 바닥이거든요.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그게 아니다. 조정이다. 조정이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안 무너지면 어떻게 이거 틀림없이 무너질까 하는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러지 않다. 이렇게 비싼 가격이 우리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박근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선 초기 상황하고 똑같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설 때 KDI의 부동산 TF가 부동산 가격 올려야 된다고 2만 원 보고서를 썼어요. 직전이에요. 그게. 올려야 된다고? 네, 올려야 된다고. 부동산 부양책 써야 된다고 2만 원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최경환 장관 정책이 나온 거군요. 그때는 서승환 장관이죠. 최경환 장관은 기재부 장관이고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국토부 장관 들어가서 여기서 정책을 내놨죠. 서승환 장관도 부동산 부양론자예요. 그래서 부동산 부양이 나오겠구나 하고 저 생각을 했고 그때 주변 사람들 보고 집 사라고 무지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대바닥이다. 사라. 사람들 말 안 듣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다 올랐잖아요. 2013년 대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는 거를 지금 보시면 똑같은데 통계를 보시면 부양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래가 확 늘어요. 근데 가격은 잘 안 올라요. 그리고 좀 지나면 다시 거래가 빠집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센 부양책 나오면 또 거래가 확 늘어요. 요거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무서운 거 없네, 좋아지네 이러면 그때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의 바닥을 훑었고요. 급매물을 다 빠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간 겁니다, 지금. 그리고 호가가 이제 올라갔어요. 팔리니까 사람들이 다 집값을 올렸단 말이에요, 매물가. 네. 매도 호가를. 사는 사람은 여전히 비싸 보인단 말이에요. 안 사죠. 이 공백이 생기면 이제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량 줄다가 대책 나오면 또 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은 더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좀 오른 것 같아도 다시 빠진다. 이거는 뭐가 죽어야 데드캣 바운스잖아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고 데드캣 바운스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적기적이냐?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비싼 거로 보면 소득 대비 GDP 가격을 이제 우리 보잖아요. PIR 이런 거로도 보고 네. GDP 대비 시총으로 보기도 하는데 미국이 GDP 대비 한 2배쯤 돼요. 우리가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거의 비싸죠, 절대적으로. 네.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요. 미국은 주식하고 부동산 투자 비중이 한 반반쯤 되나 그래요. 일본도 거의 가까워요. 우리는 부동산이 한 80% 압도적이죠. 가는데 네. 부동산의 한 반쯤만 주식시장으로 오면요. 우리 주가만 한 10,000포인트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돈이 거기 많이 몰렸으니까 가격이 거기가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비싼 건 맞다. 그리고 일본의 1990년 버블 터지기 직전에 동경 땅 다 팔면 미국 땅 다 산다 그랬어요. 네. 실제 가격이 그랬어요. 서프라임 사태 터지기 직전에 서울 땅 팔면 캐나다 다 산다 그랬어요. 그때 실제 가격이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집값 얼마나 올랐어요. 물론 캐나다도 오르고 미국도 올랐지만 우리가 사실은 더 빨리 올랐는지도 몰라요. 요즘 우리는 그런 쪽이니까. 여전히 너무 비싸다. 이게 사람들이 다 집값 비싸다는 논리 중에 하나예요. 저만큼 가면 터지더라. 이게 논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터져야 되냐 하는 건데, 저는 터질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지난번에 와서 우리 설렁탕 가격 얘기했잖아요. 10,000원 하던 게 다 12,000원, 15,000원 됐잖아요. 그 집값도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집값이 철저하게 물가 방어하는 애인데, 얘가. 물가가 많이 2배 올랐잖아요. 이게 다들 장바구니 물가 2배 됐다고 다 투덜거리는 거잖아요. 집값 2배 된 게 뭐가 문제인데? 똑같이 2배 가야죠. 그래서 비싼 집값이 우리가 이제 정당화를 해줘야 될 거고. 네. 우리 소득이 근데 그걸 감당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게 문제죠. 우리 소득이 그만큼 안 올라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한 70% 이상이 소득이 월 300만 원이 안 될 겁니다. 200만 원 될 겁니다. 여전히.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정상적인 집값은 내가 특히 부부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40 초반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집값이면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그 가격은 넘어버렸죠. 네. 집을 살 수 없는 단계로 왔고 90년대 일본 집값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 제가 그때 일본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대체 어땠냐면 서민층 정도가 평생 일해서 70에서 자기 집 장만하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집을 장만 못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우리도 거의 그 정도 갔어요. 근데 나이 70부터 집 장만하겠다고 할 우리나라 사람은 없거든. 일본 사람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집값은 너무 비싼 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현대통화 이런 시대에 들어와서 그렇고 기술이나 이런 걸로 치면 AI 로봇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다 파편화돼서 돈 버는 몇 명은 큰 돈을 버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조금밖에 못 번단 말이에요. 네. 그 세상이 이미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거는 안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 월급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 집값은 집값도 아니다. 결국 양극화네요. 양극화예요. 엄청난 양극화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이론이나 무슨 주의나 뭐 이런 이념이나 이런 것까지를 논할 것도 아닌데 예. 세계 경제의 역사는 양극화에 관한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나고 난 다음에 자유방임주의였잖아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그거를 막자고 사회주의 나왔죠. 다음에 그 마르크스주의 나왔죠. 그리고 수정자본주의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자유방임주의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최근에 너는 더 이상
효용 가치 없어하고 끝난 거고 유럽은 아직 사회주의를 갖고 있고 다음에 수정자본주의를 미국에서 받아들여서 이게 지금까지 결국은 세상을 거의 끌고 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고 갔다가 이게 서로 나눠 먹지 않으니까 경제 성장이 잘 안 돼. 뭐 이러고 해가지고 석유 파동 터지면서 수정자본주의가 이제 쇠퇴하고 신자유주의가 올라왔고 신자유주의 결과가 여태까지 양극화를 더 벌려놓은 거잖아요. 가장 많이 보여서 이게 그 가장 큰 그 사건이 뭐냐면 서브프라임 사태예요.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수정자본주의 세상으로 들어간 건데 이게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에다가 성장성 안 나오고 일자리 안 나오니까 저금리 시대로 가잖아요. 이 돈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MMT거든요. 현대통화이론의 세계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거 없이 이미 미국이 국채 발행하는 거 보면 이게 현대통화이론의 세계예요. 저 국채제 그 이론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국채 발행해서 사람들 위해서 쓰고 세금 걷어서 이거 나중에 해결하자 이거거든요. 그럼 세금 누구한테 걸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현대통화 이론의 세계인데 이 세상에서 집값은 서민들이 장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가격으로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가격이 내려오면 좋지만 내려오지 않을 테니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 상태에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하는 게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 내 집 마련할 방법이 있어요? 돌아다니면 찾아요. 그래도 돌아다니. 돌아다니면 찾을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죠. 어디 예를 들면 이렇게 집이 없어서 경기 남부로 가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출퇴근할 수는 없죠. 제가 경기 남부 사는데 왜 이렇게 무시하세요? 경기 남부 아니 이거 경기 남부 무시하지 마세요. 경기도보다 더 남부. 아 경기도보다 남부. 네. 아 그건 좀 그렇죠. 경기 남부는 좋아요. 네. 아니 이거 뭐 무시하지 마세요. 가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이요 돈을 뭐 자기 돈을 최소한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서 주식에는 10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최소한 한 2억이고 얼마고 모아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2, 3억 정도. 자기 주변에 자기가 꼭 사고 싶은 집을 하나 골라서 집값이 올라갔을 때 이거를 갖다가 추격 매수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지금 같은 때가 집을 지금이 절대적으로 싼데요? 그럼요. 거의 대부분 지역이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좀 차별화는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인천 송도나 이런 데는 간만이 올랐죠. 근데 세종시 이런 데는 좀 올라오기 힘들 것 같고 거기 빈집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지방하고 수도권이 같이 집값이 올라간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네. 지난번 장에 같이 올랐죠. 아주 드물게 무차별적으로 다 올랐는데 그런 장은 안 와요 이제. 그래서 지방하고 서울은 다시 양극 차별화된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중심의 장이 이제 펼쳐질 거고 네. 서울 수도권 중에 어디가 메타가 오냐 이번에는 재건축 메타가 올 겁니다. 메타가 온다는 게? 그러니까 재건축 바람이 불 거라고요. 그게 뭐냐? 일기 신도시들. 네네. 그다음에 강남, 목동 뭐 이런데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재건축할 수 있는 데들 바람이 불 거고 워낙 뭐 안 했잖아요 그거. 그거 올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데가 일기 신도시로 들어가느냐? 서울에서는 상계동이 신도시입니다. 네. 잘 모르시는데 신도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였던 신시가지라고 불러야 되나 목동 좋고 그다음에 강남 이런 데 재건축은 뭐 계속 조금씩 할 거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별로 없고 그거 이제 넘어오면 분당, 일산, 평촌, 과천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대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집을 더 짓고 싶은데 땅이 없어 못 진 데들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신도시에 2기, 3기를 진 거잖아요. 질 수 있게 되면 여기 이제 바람이 불죠. 네. 자 오늘도 또 여기서 시간이 좀 마무리를 좀 부족한데요.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또 장이 시작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 장이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네, 불이 붙었습니다. 자, 우리 한상환 소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